이제 이창훈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게 시험 보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시험 보는 기분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학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셨으며 또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예. 뭐제 개인적인 질문부터 주셨는데 제 개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뭐 이력이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뭐 여기 진로 고민을 하는 뭐 고등학생이나 학부생들이 도움이 뭐 아마 되는 차원에서 뭐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뭐 대학교 때 이제 사실은 뭐 공대로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연극반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연극반을 들어갔는데 이제 당연히 뭐 공부는 이제 오간데 없고 맨날 이제 선배들하고 뭐 연극하고 세미나하고 뭐 등등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예술에 관한 이런저런 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범대 그때 이제 누나가 그 동아리 선배가 그 후배들을 약간 이제 그런 곤란한 질문으로 괴롭히기 좋아하는데 아까 뭐 등의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등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공대 1학년 학생이 뭘 안다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항상 야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행복하냐? 어떤 사범대 그때 3학년 누나였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지만 뭐 공대 1학년 학생이 뭘 안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융합이니 학제간 연구는 이런 게 뭐 너무 뭐 당연한 게 됐고 뭐 그걸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게 어떤 예술과 과학과 뭐 이런 분야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점에서는 어떤 그 예술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높이에 올라가면 어떤 수렴해 가는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올라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입시하고 상관없이 고3 때 입시하고 상관없이 읽은 책이 딱 한 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읽으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보는 걸까? 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철학이 최고 수준에 오르면 그 어떤 비전을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전이라는 건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걸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뭐 랭보시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이나 그 부화영이라고 말하는 것, 보는 자들 이랄 때 그 본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인 사물 같은 것들이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두 개로 쪼개져서 보이고 뭐 이런 게 이제 들루즈 철학까지도 사실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어떤 유사한 그러니까 어떤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과학과 예술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아냥거리고 뭐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런 지점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 뭐 영화 쪽으로 갈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뭐 그 꿈은 영원히 멀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들루즈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제가 대학원 입학하고 3월달에 바로 들루즈를 알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는 이름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철학, 예술, 과학의 어떤 거대한 종합, 뭐 이거 그런 게 너무 아주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는 후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들루즈를 전공하지 않았으면 솔직한 말씀으로 이거를 직업으로 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들루즈 어떻게 보면 들루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철학을 계속 하게 된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에서 설명 많이 해주시는 그 심홍동, 예. 또 이제 전기공학,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유가 수공업 장인을 모델로 했다라면은 심홍동은 전기공학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 개체화 이론을 설명하는데 전기공학
전공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네요. 그거 연결되는 게. 예. 네. 자, 선생님께서는 철학서를 읽거나 한 철학자의 사유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철학 연구서는 개념이 주는 무용의 기록이다. 무용의 기록이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들레즈를 연구하는 것은 들레즈가 창조한 개념들이 주는 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주 멋있고 좀 궁금한 그런 내용일 것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이 책에 있어서 연구 방법 그리고 책의 구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예, 뭐 조금 근데 사실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사실 책에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말하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오늘 이제 대답은 좀 가능한 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고 예, 뭔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예, 근데 제가 프랑스 아마 여기 이제 그 유학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석사 때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 유학 갔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어떤 차이랄까 이런 게 뭐였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 외국 서양 학자들을 너무 정전 보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떤 그 거의 성경 수준의 어떤 그래서 막 모든 단어가 그 뭐 어떤 오류설에 가까운 예? 예. 그 성경을 우리가 한 글자도 틀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오류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뭐 플라톤, 칸트, 헤겔 뭐 위대한 철학자들이지만 그 어떤 그 너무 이렇게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걸로 보고 또 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어떤 체계를 좀 공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어떤 진리니까. 예. 여기 어떤 시간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사상가의 어떤 사상이 흐르면. 근데 제가 프랑스 와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뭐 강의를 듣고 어떤 논문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은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름만 알던 저자들을 실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뭐 발표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가장 느꼈던 느낌은 어떤 그들의 말이나 글이 되게 실험적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철학사에서 훈련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해 보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사상가로서 그게 진리라는 보장은 어디도 없어요, 사실은. 네. 어떤 모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어떤 변화를 사실 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 책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급 사상가라고 하면은 뭐 한 3, 40년간 책을 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같은 어떤 문제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기마다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은 어떤 질문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계속 변해가기 마련이고 물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일관된 관점 또 자기가 동원하고 있는 어떤 개념망 이런 건 저는 뭐 대단히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 열려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시기별로 식별하고 시기적으로 구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서를 읽을 때 철학 연구자들이 저는 좀 그런 아무튼 저는 뭐 그런 방법 가져서 이 책에서도 이제 들루즈의 어떤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시기가 어떤 문제들을 향해서 조금씩 다르게 열려가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무용의 기록이라고 이제 뭐 표현한 이유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어떤 시기별로 등장하고 활약하고 또 변형되고 또 퇴장도 하죠. 어떤 개념은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개념들도 있어요. 한 사상가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개념을 하나의 신체처럼 좀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고 어떤 속도를 갖고 이렇다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신체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마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추는 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활약하고 퇴장하는 그래서 그럼 이 무대 이 활약이 뭘까? 이제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그런 거죠. 이게 의미가 있다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들루즈만의 어떤 이건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제 들루즈의 글쓰기가 좀 독특한 데가 있긴 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 읽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들루즈가 칸트하고 좀 다른 비교하자면 칸트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하기 때문인데 칸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비판서를 읽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칸트는 이 삼비판서를 읽을 때 다른 책을 참고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서로 간의 개념들이 정합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내적으로 잘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들루즈는 그렇게 읽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함축되어 있는 개념들의 레퍼런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뭘 참조해야만 하고 들루즈 갓다리가 레퍼런스를 주는 경우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그것도 귀찮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찾아야 되죠. 이제 짐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매듭들을 푸는 거, 그러니까 그게 또 연구자들이 할 일인데, 그러니까 불어로 이제 엑스플리케 한다 그러면 이제 설명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원상 보면 매듭을 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들루즈에게 그런 말이 맞는 건데 어떤 이 매듭이 이렇게 뭐 있는 거를 그 어떤 여기에 요소들이 중첩돼 있는지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책을 보면은 들레즈 철학은 생명의 사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철학자의 사유 역시도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것은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일정한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국면들과 변화들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우리 생명체는 외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교통하면서 흔적들을 갖고 있고 이 흔적을 펼쳐내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 들레즈 사유라는 생명체를 갖고 있는 흔적, 외부와의 관계 흔적을 펼쳐내는 것을 이 책 연구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적절하고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